레닌은 파리를 더러운 구멍이라고 비난하며 싫어했고, 파리에서 자전거를 탄 자신을 치어 떨어뜨린 운전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성공적인 혁명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보그다노프의 견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에른스트 마허의 영향을 받은 보그다노프는 세계의 모든 개념이 상대적이라고 믿었던 반면에, 레닌은 인간의 관찰과 독립적인 객관적 실제가 있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보그다노프와 레닌은 1908년 4월 카프리에 있는 막심 고리키의 별장에서 함께 휴가를 보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레닌은 볼셰비크파 내에서 자신과 보그다노프의 추종자들 사이의 분열을 장려하며 보그다노프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1908년 5월 레닌은 런던에 잠시 머물렀는데, 레닌은 기회주의자들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비판할 의도로 대형 박물관 열람실에서 유물론과 경험론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레닌은 세계관 및 인식론에 주목하여 부르주아 철학의 배후에 은폐되어 있는 스콜라주의를 폭로하고, 관념론적 철학과 그 창시자들을 근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레닌의 분파주의는 그의 옛 측근들인 알렉세이 리코프와 레프 가메네프를 포함한 점점 더 많은 볼셰비키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닌의 분파주의적 태도를 이용하여 스파이 로만 말리노프스키를 파견하여 당내에서 레닌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여러 볼셰비키들이 레닌에게 말리노프스키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지만, 레닌이 말리노프스키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910년 8월 레닌은 러시아 사회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주의자들의 국제회의 제2 인터내셔널 제8차 대회에 참석했고,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스톡홀름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내와 여동생들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하여 처음에는 본봉에 정착했고 그 다음에는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볼셰비키 이네사 아르망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부 전기작가들은 레닌과 이네사 아르망이 1910년부터 1912년 사이에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억측하기도 하는데, 평소 레닌의 결벽적인 도덕성에 비추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억측입니다. 한편 1911년 6월 파리회의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볼셰비키 중앙과 그 소속 신문 플로레타리아의 폐쇄를 명령하면서 작전의 초점을 러시아로 되돌려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재건하기 위해 레닌은 1912년 1월 플라하에서 당대회를 개최하도록 주선했고, 18명의 참석자 중 16명이 볼셰비키로 독립적 볼셰비키 당이 되었지만, 레닌의 분파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심한 비판을 받았고 당내에서 그의 지위를 높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문화적으로 폴란드 지역인 갈리시아 왕국과 로도메리아 왕국의 크라쿠프로 이주한 레닌은 야기엘로니안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해서 볼셰비키 신문 프라우다의 작업을 지도하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두마의 볼셰비키 당원들이 멘세비키와의 의회 동맹에서 분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1913년 1월 레닌이 훌륭한 조지아인이라고 불렀던 스탈린이 그를 방문했고, 그들은 제국 내 비러시아 민족 집단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닌과 그의 아내 나데즈다 나디아 그룹스카야의 병약한 건강으로 인해 그들은 비아우 두나예츠의 시골 마을로 이사했고, 나데즈다야가 갑상선종 수술을 받기 위해 베른으로 향했습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갈리시아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대결이었으며 레닌은 러시아 시민권 때문에 체포되어 그의 반차르 행적이 설명될 때까지 잠시 투옥되었습니다. 레닌과 그의 아내는 1916년 2월 취리로 이주하기 전에 베른으로 돌아갔습니다. 1914년 이전부터 일체의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했던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 전시 동안 제2 인터내셔널에 소속된 유럽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전쟁 전의 결의사항을 무시한 채 제각기 제국주의 전쟁에 가담한 자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레닌은 국제 인터내셔널 대신 진실로 혁명적인 공산주의 정당들이 모여서 새로운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르를 만들 것을 호소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혁명의 문제에 대한 당의 이론과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모든 색깔의 국수주의자들에게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을 자국 내 착취자에 맞서는 내전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1915년 9월 짐머발트 회의와 1916년 4월 키엔탈 회의에 참석하여 대륙 전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전쟁을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 및 귀족에 대항하는 내륙 전체의 내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16년 7월 레닌의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보기 전에 자신도 죽게 될까 두려움을 하며 우울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에 망명 중인 1917년 9월 레닌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레닌은 전쟁의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의 사회 민주주의자인 개량주의자들이 왜 전쟁을 지원했으며 왜 폭력혁명만이 정당하고 민주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역설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제국주의 단계에 적응시키려 했습니다. 제국주의는 자본가들이 임금이 낮고 원자재가 저렴한 새로운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이윤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독점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쟁과 갈등이 증가할 것이며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의해 전복되고 사회주의가 수립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의 대부분을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는 데 보냈으며 이들 모두는 마르크스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레닌의 해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정책이 미리 결정된 과학적 원칙에 기초하여 개발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책이 옳은지 여부는 판단하는 유일한 시험은 실천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로 인식했지만 사회 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측 중 일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주의 혁명에 앞서 중간 계급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던 반면에 레닌은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중간 혁명 없이 차르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17년 페트로그라드, 상테페테부르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산업 노동자들은 식량 부족과 공장 환경 악화에 항의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불안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곧이어 노동자와 군인들이 시위대 편으로 합류하여 차르 니콜라이 2세 황제는 폭력적으로 전복될 것을 두려워하여 퇴위했습니다. 이를 1917년 2월 혁명이라 부릅니다. 2월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케렌스키를 국가두마, 내각 수반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제국을 새로운 러시아 공화국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당시 스위스 지리히에 망명 생활 중이던 레닌은 이때만 해도 혁명이 일어났으리라는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레닌은 다른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는 볼셰비키를 지휘하기 위해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 돌아가는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당시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독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레닌과 그의 아내를 포함한 32명의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이 기차로 자국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레닌을 비롯한 32명의 러시아 혁명 망명자들은 적국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아 봉인 열차를 타고 1917년 4월 3일 늦은 밤에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봉인되지 않았고 승객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차하여 호텔에 숙박할 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기차를 타고 쭈리히에서 자스니츠까지 여행한 다음 페리를 타고 스웨덴의 트렐레보르그로 간 다음 거기서 하파란다 토르니오 국경 검문소를 지나 헬싱키로 간 다음 기차를 타고 페트로그라드로 귀국했습니다. 4월 3일에 페트로그라드의 필란츠키 역에 도착한 레닌은 볼셰비키 지지자들에게 임시정부를 규탄하고 유럽 대륙 전체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다시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는 각 공장에서 선출된 노동자 대표위원회와 맨셰비키 사회혁명당 등이 중심이 되어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레닌은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자마자 볼셰비키 당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맨셰비키와 사회혁명당, 농민당 당원들이 중심이 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2월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지도자들이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이때만 해도 여전히 소수파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볼셰비키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맨셰비키와의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2차 망명을 마치면서 준비한 볼셰비키에 대한 그의 계획의 개요인 10개항의 4월 태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향후 구상을 발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4월 태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할 때가 왔습니다. 2월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국은 우리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국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이외에 그 어떤 정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로레타리아 무산층 독재뿐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부르주아적인 것들을 일체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필코 국제혁명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4월 태제 주장은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심지어 볼셰비키 내부에서조차 정신나간 아나키스트적인 헛소리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이 갑자기 나타나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맨셰비키를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과 대립한 것입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있던 맨셰비크와 사회혁명당이 임시정부를 지지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을 사회주의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 정부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추진하는 의도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의 즉각적인 평화, 소비에트 통치, 산업 및 은행의 국유화, 토지의 국가 몰수를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맨셰비키들은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믿었고 레닌이 새로운 공화국을 내전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레닌은 볼셰비키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볼셰비키 신문 프라우다에 많은 글을 기고하고 페트로그라드에서 노동자, 병사, 선원, 농민을 비롯 자신의 대의에 동참시키기 위한 대중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볼셰비키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것을 감지한 레닌은
정부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 정치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 그는 핀란드 네이볼라 마을에서 요양하기 위해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1917년 7월 3일에 있었던 볼셰비키의 무력 시위가 레닌이 자리를 비운 동안 일어났지만 시위대가 정부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닌은 페트로그라드로 돌아가 진정을 촉구했습니다. 폭력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는 레닌과 다른 저명한 볼셰비키들을 독일 제국의 스파이로 체포하도록 명령하고 그들의 사무실을 급습하고 레닌이 독일 간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한 레닌은 페트로그라드의 여러 안전각에 숨어 있었습니다. 레닌과 동료 볼셰비키 고위 인사 그레고리 지노비예프는 그들이 살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변장하고 빌렌이라는 가명으로 페트로그라드를 탈출하여 핀란드 라즐리브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국가가 어떻게 점차 쇠퇴하여 순수한 공산주의 사회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발달이 더딘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식화된 직업적 혁명가인 전위당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무장봉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당 중앙위원회의 비밀회의에서 그 아이디어는 거부되었습니다.